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있는 괴테광장 근처에 조성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그 바로 앞에 있는 괴테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핵심 잠실역 근처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조성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환상적인 불빛 축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도 수많은 인파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는 괴테 광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곳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명작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자, 좀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을 정했습니다. 자, 괴테 광장, 괴테의 동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자, 전방 약 30m 지점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바로 전방 약 7m, 8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따오다 보니까 롯데그룹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괴테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괴테의 동상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괴테 동상 보이실 거고요. 자,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디지털로 화면이 음악과 화면이 같이 나오는 디지털 무슨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또 이쪽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앞으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다양한 선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즉 롯데 백화점에서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롯데 제목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자, 보시면 자, 크리스마스 마켓이고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롯데 백화점에서 오픈한 야외에 설치된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롯데 백화점에서 지금 크리스마스를 약 한 달 남짓 앞두고 오픈한 것 같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저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야외에 조성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 주변이 완전히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의 입구입니다. 123층
555m 높이.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의 1층 현관 출입문입니다. 롯데월드타워라고 새겨져 있고요. 자, 빌딩을 보여드리면 꼭대기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쪽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음악도 뭐 크리스마스 캐럴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음악이 여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저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음악과 영상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경쾌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캐럴풍의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는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습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는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습니다. 자, 리들리 스콧 감독,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나폴레옹. 미국에서는 오늘 개봉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12월 6일에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화 나폴레옹 개봉을 앞두고 나폴레옹 관련된 영상 촬영을 많이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자, 오늘은 영화 나폴레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전투 6개의 주요 전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에 영화 나폴레옹 제작비는 1억 3천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7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고요. 애플 TV에서 스트리밍 하기 전에 극장판으로 오늘 미국에서는 개봉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12월 6일에 대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러닝 타임은 2시간 38분짜리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6개 주요 전투들을 다루면서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나폴레옹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조제핀과의 뜨거운 사랑을 격정적으로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18세 미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그게 조정이 돼서 그러한 전투 장면 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되는 잔인한 장면, 또 조제핀과의 나폴레옹의 뜨거운 성적 묘사, 이런 게 잠깐 짤막하게 스쳐 지나가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즉 지속적으로 폭력성과 선정성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관람 등급이 재조정이 돼서 결국은 15세 이상은 관람 가능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입 수능생들 50만 명 정도가 대입 수학 능력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15세 이상 관람 가능 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영화 나폴레옹의 6개 주요 전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나폴레옹의 그 명언 중에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라는 명언을 했는데요. 자, 나폴레옹 민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하기 몇 개월 전인 황제로 즉위한 게 1804년 12월 2일인데요. 그보다 약 9개월 앞선 1804년 3월 21일에 나폴레옹이 제1통령 시절에 반포했던 법전이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이 평생 40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그 전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총 6개 전투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6개 전투 중에 3번의 전투는 나폴레옹이 승리를 했던, 나폴레옹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고요. 반면에 나머지 3개의 전투는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던, 실패했던, 나폴레옹에게 불명예를 가져온 전투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평생 40번 싸워서 승리한 그러한 명예가 있는데요. 자, 그 40번 전투 승리 중에 3개의 주요 전투 승리,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나폴레옹이 실패했던 그런 전투들을 이번 영화 나폴레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전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93년 툴롱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이 24살에 포병 소령 시절에 나폴레옹이 데뷔전을 치렀던, 나폴레옹이 역사상 이름을 처음으로 등장시켰던, 그게 1793년에 있었던 프랑스 남부 지중 해안의 도시 툴롱에서 발생했던 툴롱 전투입니다. 자, 그 툴롱 전투는 왜 발생이 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드리면, 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됐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793년 1월에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9개월 후인 1793년 10월에는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마저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버리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격동의 시기에 프랑스의 주변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에게 대항을 했던 게 그게 대프랑스 동맹인데요.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1793년에 있었고, 그 맹주 국가였던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였던 영국과 스페인이 연합해서 프랑스의 남부 지중해안의 도시 툴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마르세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툴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영국과 스페인의 연합군을 나폴레옹의 주특기인 포격전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툴롱 전투인데요. 나폴레옹이 24살의 나이에 포병 소령 시절에 나폴레옹이 역사상 이름을 등장시킨 나폴레옹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툴롱 전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과 스페인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나폴레옹이 역사상 근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나폴레옹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툴롱 전투에서 굉장히 일약 스타가 돼서, 그 직후에 나폴레옹이 육군 소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3계급을 특진합니다. 육군 소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특진하는, 그래서 25살의 나이에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장군 별을 답니다. 스타가 됩니다. 그게 이번에 개봉된, 오늘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6개 전투 중에 하나인 툴롱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원정입니다. 이집트 원정은 1798년부터 1801년까지 3년 동안 전개되는데요. 그것은 결론은 나폴레옹이 실패를 합니다. 자, 왜 이집트 원정을 했냐면 1798년에 이집트 원정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였던 세계 해상 제해권을 쥐고 있었던 영국이 바로 인도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을 거의 평정한 상태에서 영국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영국 간의 그 연결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정이 1798년에 발생이 됐는데, 1년 후에 나폴레옹은 사실상 이집트 원정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자신의 부하 장군에게 후속 처리 문제를 맡기고,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 이듬해인 1799년에 8월 22일에 이집트에서 소수 정예병력만 이끌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01년에 프랑스군이 오스만군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이집트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1799년 8월 22일 이집트에서 소수 정예병력만 이끌고 프랑스로 귀환한 나폴레옹은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799년 11월 9일에 이른바 브르메리 18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을 합니다. 자, 1799년 11월 9일에 있었던 브르메리 18일에 그 쿠데타를 통해서 통영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통영 정부 시대를 엽니다. 자, 총재 정부 시절은 총재가 5명 5인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나폴레옹이 1799년 11월 9일 브르메리 18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라는 3인 집단 지도체제를 열었고,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이 제1통령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30살의 나이에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세 번째 전투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제2차 이탈리아 원정. 자, 그것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가 있으니까, 자,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가 있는 사이에 유럽 대륙에서 대프랑스 동맹의 주도 국가였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그 나라가
프랑스를 향해 또 진격을 해 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 있는 바람에 프랑스 본토에 힘의 공백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향해 압박을 해오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격돌을 해서 프랑스군을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좀 밀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어디까지 후퇴하냐면 바로 제노바까지 후퇴합니다. 스위스에는 제네바가 있고요. 이탈리아 북서부에는 제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랑스군을 제노바까지 밀어내고, 또 스위스 지역에서도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연합해서 프랑스의 모로 장군과 일진일퇴의 그러한 전투 상황이 전개되고요. 또 독일의 서쪽 지역인 라인 방면이라 하죠. 라인 방면에서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일진일퇴를 하는 대치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가 있는 동안 그 유럽 대륙에서는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랑스와 일진일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요. 특히나 북이탈리아 지역에서는 프랑스가 북이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한 상태였는데 신성로마 제국과 러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물러나면서 제노바까지 북이탈리아 지역의 서쪽인 제노바까지 퇴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으로서는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5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의 해발 2500m 고지 생베르나르도 협곡을 넘어서 밀라노로 진격을 합니다. 그게 1800년 6월 2일 밀라노를 점령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노바에서 포위가 됐던 그 프랑스군은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800년 6월 2일 밀라노를 점령을 하고 또 점령을 했지만 그로부터 이틀 후인 1800년 6월 4일에 제노바에서 포위된 프랑스군은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 직후에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는 토리노 지역으로 주력군을 다 집중을 시키고요. 그 후방에 있던 나폴레옹 군과 세기의 전투, 마렝고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마렝고 전투. 자, 그래서 이번에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세 번째 전투가 바로 나폴레옹의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당시에 마렝고 전투가 소개되는데요. 자, 그것은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군대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이 격돌한 전투로, 그 초반에는 나폴레옹이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명한 프랑스군의 드제라는 장군이 별동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프랑스군의 명장 드제 장군이 별동대를 이끌고 와서 나폴레옹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렝고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신성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를 꺾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800년 6월 초순의 마렝고 전투입니다. 자, 북이탈리아 지역 밀라노와 토리노 사이에서 발생했던 마렝고 전투, 프랑스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된 전투가,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또 하나의 전투가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 황제 대관식을 하고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건 지금의 체코 땅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지금의 체코 땅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조건에서 나폴레옹한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나폴레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투는 삼제회전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삼제회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황제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를 상대로 싸웠는데요.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이 모든 면에서 불리했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는 개선문을 건립을 했고요. 프랑스에는 오스테를리츠라는 지하철역 이름도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는 독일어인데요.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입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또 소개된 영화 나폴레옹에 또 소개된 전투가 바로 러시아 원정 실패입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 공세령을 발동했는데요. 그걸 위반하고 영국과 무역거래를 했던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5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5주 동안이나 점령을 했지만 러시아 황제가 샹트페테르부르크 과거 명칭으로 레닌그라드로 도피를 해서 계속 항가하는 바람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퇴각하는 도중에 러시아군의 추격을 받아서 나폴레옹 군대의 95%가 괴멸이 돼서 러시아 원정에 실패가 됐습니다. 자, 그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그 이듬해 1813년에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엘바섬으로 유배돼서 10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탈출해서 1815년 3월 20일에 다시 프랑스 파리로 입성해서 루이 18세 국왕을 축출하고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에 복위를 했는데요. 그건 90일 천하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나폴레옹에 소개된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블리허 장군 간의 연합군을 상대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싸웠지만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된 1815년 6월 18일의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로 인해 나폴레옹이 몰락해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5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 1821년 5월 5일에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정말 화려합니다. 자, 이제 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 미국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43세 당선된 최연소 당선 대통령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오늘이 암살 서거 60주년인데요. 공교롭게 오늘 영화 나폴레옹이 미국 지역에서는 개봉되고 12월 6일에는 대한민국에서 개봉이 됩니다. 자, 그 영화에 소개된 주요 6개 전투. 자, 1793년의 툴롱 전투, 1798년부터 1801년의 이탈리아 원정, 그 다음에 1800년에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당시의 마렌고 전투, 그 다음에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 마지막으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나폴레옹의 패배로 인한 나폴레옹의 몰락.
이런 6개 주요 전투가 다뤄지는데요. 3개는 나폴레옹에게 영광을 가져온 승리의 전투고 나머지 3개는 나폴레옹에게 불명예를 가져온 그러한